네, 잠깐 쉬셨고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법입니다. 노동법 01 챕터 1 챕터 노동법 펼쳐보시면요. 자, 굉장히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분명히 OT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중요하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 부분들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어찌됐든 간에 암기보단 이해가 필요한 파트입니다. 이해가 필요한 파트. 제가 옛날 얘기 생각한다, 옛날 얘기 말씀드린다라고 하고 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01절 1절 노동법의 개념 1. 노동법의 의의 및 특징. 양갈 1번 노동법의 의의. 동그라미 1번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종속근로관계를 규율하여 노사 당사자 간의 노사 자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동그라미 2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인격의 완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가요? 노동법이. 동그라미 3번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활동을 촉진하여 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가로 2번 노동법의 특징이에요. 동그라미 1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요. 동그라미 2번 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 동그라미 3번 종속근로관계 규율. 동그라미 4번 노사 대등의 실현. 동그라미 5번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셔야 정상이에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16세기에서 17세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때 어떤 시대인가요?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뭐예요? 왕정시대가 뭡니까? 누가 통치하는 시대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태양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짐이 곧 국가다. 결국에 뭘 뜻해요? 내가 곧 국가니까, 국가가 곧 나니까 국가에 있는 건 다 내 거고 모든 지배권은 내가 행사한다. 누가요? 왕이요. 지배구조가 어떻게 돼요? 왕, 밑에 귀족, 그 다음에 지주,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농노, 뭐 이렇게 수직적인 계급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계급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이 농노나 평민, 이 당시 이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 없어요. 자유 없어요. 내가 최소한 나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 없어요. 없어요. 그죠? 누군가에게 지배받고 종속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이 농노나 평민 같은 경우, 노비나 평민 같은 경우에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없어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뭐예요?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짓죠. 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의 토지에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땅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난 왜? 소유권이란 것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에 내가 24시간 12시간 뼈 빠지게 일하고 학대받으면서 일을 해도 내가 내 손에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런 수직적인 계층 구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해서 일어난 게 뭐예요? 이 계급 구조 때문에 나 죽겠으니까 이거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게 뭐예요?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죠? 나 이대로 못 살겠다.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그죠? 계급구조 타파하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유를 달라.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원했던 게 뭐예요? 이 시대에. 자유. 그죠? 자유. 그리고 내가 내 걸,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걸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민혁명을 일으키면서 뭘 하냐면요. 우리 헌법에 자유권적 기본권들을 천명해요. 우리는 자유를 가진 인격체다. 국가는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 신체의 자유, 이런 부분들, 직업 선택의 자유,
그죠? 이런 것들 우리는 자유인이다. 국가는 우리를 터치하지 말라라고 법령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헌법에 대해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는다고요. 그리고요. 소유권. 우리 너무나 뭐 소유하고 싶었죠. 그동안에. 땅도 갖고 싶었고요. 금도 갖고 싶었고요. 그죠? 소유권이란 걸 견고히 하기 위해서 시민법 이건 중요해요.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하진 않은데요. 이해와 관련해서 중요해요. 시민법 3대 원칙을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면요. 자,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 책임 원칙. 그 다음에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걸 만들어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이런 수직적인 계급 구조는 없어졌어요. 이 수직적인 계급 구조, 아까 왕으로부터 이 농노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인 계층 구조는 뭐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어떤 형태로 사회적 구조가 나타나냐면요. 가진 자, 토지, 물자, 뭐 이런 돈, 자본 이런 걸 소유한 자본가, 부르주아, 돈 많은 부르주아와 내가 제공할 게 온리 노동력밖에 없는 프롤레타리아. 사회 구조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시작돼요? 여기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자, 시민혁명 일으키면서 우리 시민법 3대 원칙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와 결부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한번 볼게요.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뭐가 발전을 해요? 대량으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공장, 그쵸? 등이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공장 등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공장들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공장에 되는 물자, 자본, 자산, 돈 혹은 금 이런 것들 다 누가 소유한 거예요? 누가 그 물자를 대요? 부르주아가 된다고요. 부르주아가 되는데 그럼 프롤레타리아는 여기다 뭘 제공해요?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니까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건 나의 노동력밖에 없어요.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시작해요.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기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많은데 현실적으로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많이 필요하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부르주아의 공장에 가서 노동을 제공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을 해요? 계약을 맺어요. 둘이 근로계약을 맺는데 이 당시에 자 예를 들어 이 당시에 내가 하루에 14시간을 일하고 빵 3조각 물 3리터를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요. 지금 이렇게 가서 계약하라고 하면 계약하실 거예요?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데 14시간, 15시간 동안 일하고 빵 3조각, 물 3리터 받는데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지금 못해요. 근데 이 당시엔 할 수 있었어요. 왜요? 이 원칙 때문에 그래요. 시민법 3대 원칙 중에 하나인 계약 자유의 원칙. 뭐예요? 계약은 양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이든지 양 당사자 간에 오케이, 계약만 성사될 수 있으면 그 어떤 내용이든지 국가가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시민법 3대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러니까요.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한테 가서 일을 하는데 15시간이라고 빵 3조각 받고 이거 계약 돼요? 돼요. 왜요?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자유니까. 이 당시엔 됐었다고요. 그리고요. 더 심각한 문제들은 아주 어린 청소년도 안 되는 소년들, 이 탄광, 광산, 그쵸? 이런 데 들어가서 채굴 작업을 하는 것들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양 당사자 간의 계약만 이루어지면 되니까요. 계약은 자유롭게 어떤 내용이든지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내용. 그리고 임산부, 배부른 우리 임산부나 혹은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은 굉장히 심신이 미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탄광, 광산 혹은 굉장히 유해 위험한 사업 등 혹은 도덕상, 보건상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들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어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계약은 자유니까. 현실적으로 노동력은 많은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든지 난 일만 시켜주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요.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회보험료 납부하시죠.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 납부하신단 말이죠. 뭐예요? 이런 것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은 내가 내고요. 반은 사업주가 내줘요. 아시나요? 50%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특히 뭐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50%는 누가? 내가 내고 50%는 사업주가 부담해주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사업주가 100% 다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소유권 절대 원칙이 뭐냐?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니까 내가 너의 사회보험료를 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지금은 소유권 절대 원칙이 지배한 시대가 아니니까 노동에 있어서는 아니니까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당시 사회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에게 내준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고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면요. 내가 졸았어요. 내가 하도 고된 노동에 시달려서 12시간, 14시간 이렇게 뭐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가 너무나 심신이 피곤해서 졸았어요. 잠깐. 졸다가 나도 모르게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팔이 절단됐어요. 이 당시에. 그럴 때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나요? 내가 졸아서 빨려 들어간 건데. 사업주에게 과실이 없어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내용이니까 과실이 없는 경우 내가 졸다가 손이 빨려 들어가서 팔이 절단됐다. 이거 보상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에 없다고요. 없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죠. 16, 17세기의 왕정시대에 이 수직적인 계층 구조로 인해서 발생한 모순들이 있었죠. 삶이 어려웠던. 그렇죠?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우린 결국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천명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기서 발생한 모순들이 여기서 안 생겼냐는 말이죠. 생겼죠. 무슨 모순들이 생겼어요? 그 당시 어려워서 내가 저런 일들을 했는데 나는 지금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죠?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고된 노동을 해야 되죠. 내가 나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책정받지도 못하죠. 그죠? 그리고 소년이랍시고 어디 가서 다치죠. 혹은 뭐 광산에 들어가서 일을 하죠. 그리고 내가 어디 다쳐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하죠. 저기서 발생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들이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현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럼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까 뭐였어요? 자유권적 기본권. 국가는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것든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이 내용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런 모순들이 생기니까 국가, 당신이 우리를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자유도 좋지만 우리의 인간다운 생활을 조금 더 보장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물론이고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하고요. 생존권적 기본권 혹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앞으로 공부하게 될 헌법 32조 개별적 근로관계, 헌법 33조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기서 모순이 발생했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저 모순을 타파하려 했지만 결국에 이런 일들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가진 자 못 가진 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도 좋지만 우리의 최소한 생존도 보장해 달라는 의미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게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헌법 32조와 헌법 33조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법 32조와 헌법 33조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겠어요? 대략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무슨 내용들을 담고 있겠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걸어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그대로 두고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양가 1번 노동법의 의의를 읽어보면요. 동그라미 1번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종속근로관계를 규율하여 노사 당사자가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결국에 여기서 이 법령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는 아직 배우지 않아서 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내용들일까요? 우리 계속 문제됐던 게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 왕정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어떤 계급구조, 계층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요.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한 모순은 뭐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태생적인 모순은 없었지만 이 가진 자, 못 가진 자라는 사회적인 수직구조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결국에 갑과 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우리 이 을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양 당사자 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을의 어떤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것 아니냐라는 게 결국에 이 헌법 32조, 헌법 33조의 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고요. 동그라미 2번 근로제 인간대응 생활을 확보하자. 지금까지 계속 드렸던 말씀이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자. 우리가 저 시대에 발생했던 장시간의 노동, 여성과 소년의 학대, 그리고 내가 최소한의 사회보장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가혹한 현실들을 어떻게 하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 어떻게? 이 사회권적 기본권을 통해서 됐고요. 노동 재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 인격 완성을 실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동사 3번 사회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이 사람의 생존권을 최소한 보장하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생산활동 촉진한 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요. 됐고요. 양가로 2번 노동법의 특징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 보장. 자, 순서대로 하자면요.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동그라미 3번이 첫 번째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종속근로관계의 규율. 이 갑과 을, 여기서 발생했던 이 갑과 을의 관계, 이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규율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 어떻게 규율하는지는.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율하면서, 그쵸?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노사 대등을 실현하자. 동그라미 4번 제가 지금 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종속근로관계를 규율하면서 그 규율을 어떻게 해요? 을과 갑을 어떻게 수평적인 지위로 만들어주자. 그렇죠? 동그라미 4번 노사 대등을 실현하자. 그리고요. 이렇게 대등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근대 시민법 원리, 아까 이것들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수정하죠.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저 원리가 지배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계약 자유, 계약은 자유인데 어떻게 해요? 계약은 자유긴 자유인데 다만 우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정한 하한선을 두는 거죠. 하한선을 두면서 수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민법 원칙을 전부 다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자본주의를 다 부정해버리자.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다 똑같이 나눠먹고 똑같이 잘 살자. 사회주의를 실현하자?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저 시민법 원리를 약간만 수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시키자라는 거지. 사회주의를 이념을 도입해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먹게 하자? 아니라고요. 자본주의 근간을 유지하되 다만 이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등하게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다? 저 시민법 3대 원칙에서 발생한 모순
순서를 해결해야 되니까 저 시민법 3대 원칙을 일부만 수정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일부만 수정하자. 부정 아닙니다. 체크하세요. 중요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근로자, 의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5번 자본주의의 아름다운 자본주의 체계의 유지 발전시키자. 이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를 들여오자. 이런 이념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렇죠? 더 자본주의가 아름답게 유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텐데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요. 다음 넘어와 보시면요. 근대시민법 원리가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노동법의 체계 및 효력 관계입니다. 앞으로 이제 배우실 거예요. 노동법이 그럼 우리 이렇게 만들어 주기는 이 헌법 32조, 헌법 33조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등한 지위로 만들어 주기 위한 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법 32조와 헌법 33조가요. 어떤 내용들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배우실 거예요.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개별적 노사관계법 헌법 32조를 개별적 노사관계법이라 칭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헌법 제32조 근로권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보시면요. 헌법 32조가 뭐래요? 개별적. 개별적의 반대는 뭐예요? 헌법 33조가 개별적에 반대되는 말 집단적. 무슨 내용이냐면요. 갑과 을이 근로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입사를 하면서 협상을 시작하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계약은 당사자 간에 양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인데요. 맞는 내용인데 노동과 관련해서 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대로 적용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우리가 최저한의 가이드라인 너희한테 제공할 테니까 이 이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근로 조건을 체결하라. 계약은 자유인데 우리가 최저 수준을 설정해 놓을 테니까 그 이상에서 너희 자유롭게 알아서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렇게 통제하는 게 개별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차후에 배우실 근로기준법들이 그래요. 개별적으로 갑과 을을 개별적으로 통제하는 법입니다. 됐고요. 헌법 33도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인데요. 보시면요. 갑과 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을이 내 근로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너무나 형편없는 대우를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나 월급이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나 월급 10%만 인상해 주세요. 사장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네가 무슨 힘이 있어? 아직도 최저한의 근로조건 설정돼 있는 상태지만 내가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성취하고자 할 때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최저임금이란 건 얘가 정해준 거예요. 헌법 32조 이 개별적 이 최저한의 마지노선을 정해놨는데 내가 그 이상의 조건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 혼자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너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진 애들이 이렇게 뭉쳐서 집단적으로 갑과 교섭을 하면은 너희 지위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 대표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너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교섭을 해라. 그러면 개별적으로 네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평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입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동그라스 3번 협력적, 그다음에 동그라스 4번 고용관련법이 있는데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읽어만 보시고요. 그다음에요. 양가로 2번 노동법의 효력관계입니다. 효력관계.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거는 제가 그대로 써놓겠습니다. 써놓고요.
우리 이 노동법의 효력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는요.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뭔가요? 법원이 뭐예요? 우리가 민사법원, 뭐 형사법원 할 때 우리 저기 가는 뭐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할 때 그 대법원 할 때 그 법원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뭐냐면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우리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관에게 판단 기준이 되는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죠. 쉽게 풀어볼게요. 갑과 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사용자가 갑이고 근로자가 을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요. 갑과 을이 근로계약 관계를 맺었어요. 근로계약 관계를 맺었는데 여기서 지금 분쟁이 발생했어요. 분쟁이 발생해서 우리 을이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나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았으니 아니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예가 갑과 을이 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냐면 나는 쉴 수 있는 권리 연차 휴가를 30개 가지고 있었는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연차 휴가 사용 못하면 돈으로 주독돼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해서 연차 30개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은 아니다. 나는 연차를 15개만 주기로 했다. 15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 된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요. 이 가운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법관 판사님이시겠죠. 판사님은요.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요? 임의적으로 네가 조금 더 너의 말에 신빙성이 있으니까 너의 말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판단해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사또 재판이에요. 분명히 어떤 근거를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이 법관은 과연 갑의 말이 맞는지 을이 말이 맞는지 어떤 근거를 찾아봐야 돼요.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뭐다? 법원이라고요. 그럼요. 뭘 찾아보겠어요? 최초에 법관은요. 근로기준법 이 연차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근로기준법이니까 근로기준법에 연차를 몇 개 주도록 되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그 근로기준법 밑에는요. 이 갑과 을 집단이 체결한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밑에 법원이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회사에 적용된 규율인 취업규칙. 그 다음에요. 근로계약서. 이걸 뒤져볼 거란 말이죠. 이걸 순차적으로 뒤져보면서 과연 갑의 말이 맞는지 을의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해볼 겁니다. 을의 말이 맞는지. 자, 이거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이제 교재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법원이 뭔지는 알았어요. 법원이 뭔지는 알았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법원들,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이것들이 다 법원들인데요. 법원, 각각마다 판단 근거가 되는 법원이긴 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도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규칙에도 연차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다 달라요.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면 도대체 법관은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뭐가 맞는 거냐.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연차를 1년 이상 되면 15개 부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에는 20개, 근로계약서에는 3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과연 어떤 얘기가 맞는 것이냐, 어떤 법원에 따라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뭐라고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래요. 상위법에 따른대요. 상위법에. 상위법원이 뭐예요? 상위법원이. 얘가 최상위 법원이죠. 얘가 최상위 법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지금 각각 을의 싸움에서 누구 말이 맞아요? 근로기준법에 연차 15개 주도록 되어 있다며요. 15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갑의 말이 맞네요. 그죠?
연차는 15개만 줘도 되는 거네요. 왜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며요. 상위법이 우선하는 원칙. 상위법이 우선하면 얘가 맞네요. 그쵸? 이게 일반적인 법령에 맞아요. 일반적인 법률이었다면 그게 맞는데 우리 노동관계법규의 특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만들어졌는지. 왜요?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죠. 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어떤 시민법 3대 원칙에 의해서 발생한 모순을 수정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만든 취지죠. 그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령이라고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그대로 다른 법령, 일반 민법이나 이런 건 이게 맞아요. 근데 일반 노동관계 법률에 그렇게 적용하면 근로자한테 불리하죠. 왜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가 30개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자면 15개밖에 적용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를 무시하는 꼴이 된다고요. 최저 기준이니까 이건 최저 기준이니까요. 최저 기준 15개만 주면 되는데 계약서에 30개 연차 휴가를 30개 주도록 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게 더 우선해야 된다고 하면은 근로자한테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하게도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뭐예요? 원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지만 우리 노동관계 법률에 있어서 특수하게 하위 법령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면은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을 취해주자. 유리한 조건이 우선한다라는 원칙을 취해주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아요? 을 말이 맞습니다. 지금 그 내용,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내용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있고요.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일반적으로 상위법이 우선되어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는 것 맞으나 하위의 법원, 근로계약서,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얘를 이렇게 끌어올려온다고. 왜요? 얘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애는 최고의 근로조건을 정한 거예요. 최저의 근로조건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으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법 우선의 원칙, 동그라미 3번 특별법 우선의 원칙. 예를 들어 이것들은 상하위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 상하위 법령이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아니라 같은 순위에 있는 근로기준법과 다른 법령이 충돌할 경우, 상하위 법령이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에 있는 법령들이 충돌할 경우의 문제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 예를 들어 1999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2016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두 개가 충돌합니다. 양자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르게 어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게 우선해야 돼요? 96년도에요? 2016년도에? 당연히 2016년도 신법이 우선합니다. 그리고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예를 들어 배 타는 선원분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도 물론 적용이 되겠지만 선원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특별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선원에게 적용될 법령을 따져보는데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작은 법령인 선언법,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만 쉬셨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